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행 머니무브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해외 주식형 ETF로 2조 원이 넘는 뭉칫돈이 쏟아졌습니다. 올해 3분기 전체 가계빚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끌 현상이 벌어지면서 석 달 새 18조 원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도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권 아파트 보유세는 2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고물가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투자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리는 미국행 머니무브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감세와 관세 정책은 미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투자 자금 자산 배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우리 시장에서도 이 같은 쏠림 현상이 뚜렷하고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우리 국내 상장지수 펀드 시장에서도 좀 미국행 바람이 좀 거센 것 같은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 투자 ETF에 자금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한 2조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지난 11월 5일이었죠. 미국 대선 이후에 약 2주간 국내에 상장된 주식형 ETF에서의 자금 흐름을 보면 해외 주식형 ETF로 약 2조 2천억 원 가량이 유입이 됐습니다. 반면 국내 시장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형 ETF에서는 2조 3천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고요. 한국 ETF 시장 내 해외 투자 ETF 비중은 34.6%로 연초 대비 약 11% 늘어난 반면 국내 투자 ETF는 64.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인데요.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좀 이르지만 해외 ETF 비중이 국내형을 뒤집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 2주간 순자산 총액, 그러니까 AUM이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10개 종목 중에 8개가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이었습니다.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3개의 상품으로만 7,400억 원가량이 늘었고 나스닥과 다우존스 등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상위권에 자리했습니다. 반면 하위권에는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상품들에서 약 4천억 원 넘게 그리고 2차 전지 테마 ETF에서도 4천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줄었습니다. 조 기자가 보여준 표에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가장 자산이 많이 늘어난 건 미국 S&P 500에 투자하는 상품이고 그 반대로 가장 많이 빠진 게 우리 대표 종목 200개 지수를 모은 이 지수 상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상품 모두 ETF 운용 규모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ETF인데요. 코덱스 200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2002년에 상장된 이후 그러니까 22년 동안 줄곧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유지해온 상품입니다. 연초만 해도 코덱스 200의 순자산 규모가 6조 5천억 원에 달했는데 그리고 타이거 미국 S&P 500은 2조 1천억 원대로 약 3배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올해 코스피는 연초 대비 마이너스 7% 약세를 보이고 있고 S&P 500은 24% 상승세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올해 내내 꾸준히 자금 유입과 유출이 이어지면서 지난주 급락 장세에서 한때 이 두 상품의 시총이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4일 기준으로 타이거 미국 S&P 500 순자산이 5조 4,701억 원, 코덱스 200 순자산이 5조 3,4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덱스 200은 연초 대비 1조 원 넘게 자금이 빠졌고 또 타이거 미국 S&P 500으로는 3조 3천억 원 가량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가 다시 소폭 상승하면서 현재는 코덱스 200이 1위를 되찾았습니다. 네,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ETF가 국내에서 미국 ETF에 밀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조 기자, 이 새로 나오는 ETF들 역시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이번 주까지 상장되는 상품이 총 156개 상품인데요. 이 중에서 해외형 ETF가 76개, 그리고 국내형이 75개입니다. 이 중에서 국내형 ETF에는 지난 4일에 12개 밸류업 ETF가 한 번에 상장된 적이 있습니다. 이걸 감안한다면 사실상 해외형 상품 출시가 국내형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상품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미국형 상품의 이름에는 AI를 담고 있는 상품이 16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테크까지 포함하면 총 27개,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미국의 반도체 또는 미국 AI 테크주에 투자하는 상품들이었고요. 그 외에는 방산이나 바이오 테마 상품, 그리고 미국 배당 관련 상품도 5개 이상 출시가 됐습니다. 반면 국내 상품들은 CD 금리 또는 이 머니마켓 액티브 등 파킹형 상품이 많았고요. 국공채나 회사채 관련 채권 ETF도 역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주식형으로는 AI 반도체 테마만 좀 가까스로 살아남은 모습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증시가 좀 비싸더라도 지금껏 보여준 수익률을 보면 강한 미증시가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리를 잡았다라면서 한국 증시 그리고 또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미 증시로의 개인 이탈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이 개인들이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 직접 투자 규모는 얼마나 늘었습니다? 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직접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11일 기준으로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1,03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까지 증가하면서 최고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현재는 조금 빠져서 1,000억 달러 수준이고요. 서학개미가 보유한 상위 50 종목 중에 ETF 보유액만 따로 추산해 보아도 약 2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8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상장된 해외형 ETF 순자산 규모의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나스닥 100 지수의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TQQQ와 디렉시온 반도체 3배, 또 테슬라 2배, 비트코인 2배 같은 고위험 상품이 서학개미 탑픽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 변동성이 큰 고위험 상품,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 투자 상품을 출시를 금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 그리고 최근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가상자산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으로의 투자 이민을 부추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보호무역과 이 탈세계화라는 이 트럼프의 경제 노선이 이 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수익률 경쟁에서 뒤처지는 시장은 이 자국민들에게도 외면을 받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조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올해 3분기 가계빚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벌어진 영끌에 주택담보대출이 22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4분기도 걱정입니다. 주택대출 증가세는 주춤하겠지만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바람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가 확대되며 지난 3분기 우리나라 전체 가계빚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3분기 가계신용잔액은 1,900조 원을 돌파하며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증가폭으로 봐도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3분기 이후 최대입니다. 특히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3개월 만에 22조 원 넘게 폭증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영끌 열기가 이어지면서 주택 매매 거래량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금융당국의 관리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건데 다가올 4분기도 문제입니다. 최근 트럼프발 머니무브가 가계부채 억제 추세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증시와 달러값, 코인 가치가 끌어오르자 국내 자금이 해외로 쏠리는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편승하기 위해 아예 빚을 내 돈을 마련하는 사람도 늘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10일 만에 7,500억 원 넘게 늘었고 같은 기간 대기성 자금은 10조 원 넘게
적금은 7,80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트레이드는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입성하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고금리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연체율이 가져올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 GDP 성장률 이내에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4분기엔 거시건전성 규제와 은행권의 대출 관리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김여은입니다. 내년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올해보다 많게는 40%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했지만 강남 아파트 값이 올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세금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레미안 퍼스티지. 내년부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 부과되는 보유세가 40%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올해보다 370만 원 늘어난 수준으로 1,000만 원짜리 세금 통지서를 처음 받게 됩니다. 인근의 반포자유와 아크로 리버파크 등도 20% 넘게 보유세를 더 내야 합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만 반영하기로 결정했지만 강남권 아파트는 사정이 다릅니다. 올해 강남 아파트 값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빠르게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급지 아파트에서는 세금만 1,000만 원 넘게 내는 가구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을 비롯한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시세 상승폭이 올 하반기 들어서 좀 컸기 때문에 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격 상승이 있었던 곳에서 그 공정시장가격 비율도 일정 부분이라도 높아지게 되면 보유세 상승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북의 핵심지로 꼽히는 마포와 용산, 성동 등의 아파트 보유세도 15%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집값이 하락한 지방 아파트의 경우 올해보다 보유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산정되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는 올해 말까지 집값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에 결정됩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앞으로 3년간 이익의 30% 이상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주주환원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이 보유한 자사주도 3년에 걸쳐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창학 기자, 이 현대모비스가 창사일의 첫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열린 현대모비스 CEO 인베스터데이의 골자는 현대차그룹 외부 글로벌 수주 물량을 늘려 수익성을 확보하고 벌어들인 돈을 주주 친화적인 환원책을 통해 주주에게 돌려줘서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임 이래 처음 연단에 선 이규혁 현대모비스 대표는 10년 안에 논캡티브, 즉 현대차와 기아 외 수주 비중을 10%에서 40%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석 대표는 마진율이 높은 논캡티브 시장 공략으로 매출액이 5년간 연평균 8%씩 증가할 것이라며 4%대 영업이익률은 8%대로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수익성 기반의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당사는 2027년까지 매출과 이익이 함께 성장하여 연평균 매출 성장률 8% 이상, 2027년 영업이익률 5에서 6% 달성, ROE 10% 이상이라는 재무 목표를 공개하였고, 네, 오늘 발표에서 현대모비스가 앞으로 3년 안에 주주 환원율을 10%포인트나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이 비교적 단기간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현대모비스는 20% 미만의 총 주주 환원율을 3년 내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주주 환원율은 기업이 번 돈 중에서 주주에게 돌아가는 돈의 비중을 가리키는 지표입니다. 총 주주 환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 배당을 확대해야 하고요.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소각해야 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6년간 약 1조 6천억 원의 자사주를 사들였는데 같은 기간 전체 발행 주식 중 자사주 비중은 2%에서 2.85%로 커졌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총 주주 환원율 상승을 위해 기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3년간 태워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자기 주식 매입 중심의 주주 환원을, 반대의 경우에는 현금 배당을 확대하여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가 이 세계 3대 자동차 부품사가 되겠다 이런 비전도 내놨죠.
네, 현대모비스의 우선 밸류업의 핵심 축은 수익성과 기술력인데요. 이 양축을 바탕으로 글로벌 톱3 부품사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공개했습니다. 성장 사업은 기술 확보와 시장 확대에 집중을 하고 안정화 사업은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모비스는 올해에만 전동화와 전장 분야 연구 개발을 위해 연간 최대 규모인 1조 7천억 원의 비용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라는 모빌리티계 신개념 트렌드에 따라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ER/EV 등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제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33년 현대모비스의 글로벌 3위 자동차 부품사로 등극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부 매각을 추진합니다. 식품과 바이오 양대 축으로 나눠진 사업 구조를 식품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지호 기자입니다. 바이오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나 결정된 것은 없다. 관련 사안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매각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CJ제일제당은 그린바이오 분야 세계 1위인 바이오 사업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몸값은 6조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그린바이오는 미생물을 원료로 식품 조미 소재와 동물용 아미노산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그린바이오 1위 업체로 사모펀드 운용사가 선호하는 선두 기업이라며 국내외 여러 업체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오 사업은 비비고 등을 만드는 식품 부문과 함께 CJ제일제당의 양대 축으로 꼽힙니다. 올해 3분기 매출은 3조 1,474억 원으로 CJ제일제당 전체 매출의 14.39%를 차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글로벌 식품사로서의 선택과 집중에 중점을 둔 선택으로 분석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CJ제일제당은 지난해부터 비핵심 계열사 지상주의 셀렉타를 매각했다며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K푸드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CJ제일제당은 내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연간 1조 원이 넘는 비비고 만두의 매출 70%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 나오는 상황.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바이오 사업부를 매각해 마련한 실탄으로 식품 사업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CJ그룹은 2018년 CJ헬로비전을 LG그룹에, 제약 사업을 한국콜마에 각각 매각했고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미국 냉동식품 2위 업체인 슈완스 컴퍼니를 인수했습니다. 2018년 3,649억 원 수준이었던 CJ제일제당의 미국 식품 매출은 인수 효과로 현재 4조 원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CJ그룹이 또 한 번의 인수합병을 통해 체질 개선에 성공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 시대에 접어들자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화 대출이 많은 은행들은 자본 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된 이후 달러 값이 연일 강세를 보이자 은행들의 건전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건 은행의 대표 건전성 지표인 BIS 비율. BIS 비율은 자기 자본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감독 당국은 이 비율이 최소 13%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3분기 기준 5대 시중은행 BIS 비율은 15에서 16%대로 감독 당국 권고 비율보다는 높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9월 말 1,320원대 수준에 머물렀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00원 안팎으로 높아진 만큼 BIS 비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져서입니다. 외화 대출 등 외화 자산은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 환산액이 늘어나는데 이는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 자산의 비중을 높여 BIS 비율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당분간 고환율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환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한편 BIS 비율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자산 매각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부실 자산 매각이 빨라지고 대출 연체 기업을 중심으로 자금난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로 만약에 12월이 가면 각 금융사들이 BIS 비율에 굉장히 비상에 걸립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환율이 1,400원으로 만약에 끝나게 되면 이 BIS 비율을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각 금융사들은 자산을 줄여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요. 금융당국도 고환율로 인한 환리스크가 은행권에 확대되지 않도록 점검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오는 20일 국내 시중은행 10곳에 외환 담당 임원을 소집해 외화 유동성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청정 수소로 만든 전기를 사고 파는 시장이 문을 열지만 이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합니다. 이 공기업들만 대거 참여하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가 오늘 22일 발표됩니다. 이번 입찰 물량은 총 6,500kWh로 약 740만 명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15년간 수소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평가를 좌우하는 최대 요소는 입찰 가격입니다. 기업들 간의 비용 경쟁을 통해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청정수소를 조달하는 게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도입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참여가 절실했지만 사실상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입찰에는 중부, 남부, 남동, 동서발전 등 4개 발전 공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민간 기업 중에는 중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SK이노베이션 ENS가 유일합니다. 저희는 보령에서 블루수소를 만들어서 연료도 만들고 그다음에 발전소를 세워서 그걸로 전기를 만든다.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주저한 주요 요인은 높은 청정수소 가격과 부족한 인프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때문인데 차라리 입찰을 따낸 발전 공기업들로부터 일감을 받아가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은행권에서 PF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150원 정도 킬로와트당 주는 꼴인데 암모니아 수입해가지고 이거 혼수해가지고 하는 비용이 더 나오는 거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수소 혼소 발전을 도입해 2030년까지 13테라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소 생태계 확장을 이끌 핵심 사업인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이대로라면 목표 달성이 힘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